인천국제공항의 밤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유도등은 마치 쏟아진 별빛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수놓고 있었다. 이 화려하고 분주한 공항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퍼스트 클래스 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린 한서진의 내면은 무너져 내린 폐허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인 사랑과 커리어를 동시에 잃어버린 상태였다. 믿었던 약혼자 최민호는 그녀가 3년 동안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완성한 프로젝트 에테르의 설계도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그 사실을 따져 묻는 서진에게 차가운 이별, 통보와 함께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회사에서 내쫓았다.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인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파리행 비행기표 한 장을 손에 쥐고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서진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조차 느끼지 못한 채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건축 드로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승무원이 다가와 웰컴 드링크를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뜻을 표했고, 그저 이 비행기가 빨리 이륙하여 자신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가장 먼 곳으로 데려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기력조차 없어서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방치한 채 그녀는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기체 입구 쪽에서 서늘한 공기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퍼스트 클래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와 함께 등장한 남자는 전 세계 건설 및 물류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 페루스 그룹의 총수 강태무였다. 그는 방금 마친 이사회에서의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태무는 자신의 비서가 예약해둔 좌석을 확인하고는 재킷을 벗어 승무원에게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번 파리 출장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그룹의 사활이 걸린 유럽 지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전쟁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무는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들었고 주변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바로 옆 좌석에서 흘러나오는 억눌린 슬픔의 파동을 감지하고 말았다. 그는 곁눈질로 옆자리를 흘긋 보았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창가에 기대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울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평소라면 감정적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그였기에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물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깊고 무거운 침묵처럼 느껴져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다기보다는 무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있어 태무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며 굉음을 내기 시작하자 기내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졌고 태무는 독서등을 켜고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가 검토하고 있는 문서는 파리 라데팡스 지역에 세워질 예정인 초고층 빌딩의 최종 설계안이었는데 이 설계안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상태였다. 태무는 붉은색 펜을 들고 설계도면의 하중지지 구간을 신경질적으로 체크하며 담당 임원들의 무능함을 속으로 저주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제국인 페루스의 이름이 걸린 건축물에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이 엉터리 같은 보고서는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던 훌쩍임이 잦아들 무렵 서진은 눈물을 닦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우연히 옆 좌석 남자가 보고 있는 테이블 위의 도면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건축가로서의 본능은 그녀의 시선을 그 종이 위에 고정시켰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수치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은 단번에 위화감을 감지했고 그것은 그녀가 대학원 시절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던 연약 집안 위의 하중 분산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뇌가 순식간에 차가운 이성으로 전환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도면의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무가 도면의 한 부분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서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도면의 우측 하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표기된 집안 강화 공법으로는 라데팡스 지역 특유의 석회암층을 견딜 수 없으며 건물의 자중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5% 이상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단호해서 태무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 잃은 듯 울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수석 엔지니어 같은 말투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적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무는 황당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서진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건축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에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냅킨 한 장을 집어들더니 태무가 가지고 있던 펜을 잠시 빌려달라는 눈짓을 보냈고 그 위에 빠르게 스케치를 하며 설명을 덧붙였다. 그녀는 현재 설계된 파일의 깊이가 지하 수맥을 건드릴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대신 유동성 콘크리트를 이용한 다층 구조 지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논리정연하게 설파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고 입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마치 컴퓨터가 계산한 듯 정교했다. 태무는 그녀가 냅킨 위에 그려나가는 대체 설계안을 보며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고용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조차 찾아내지 못한 해결책을 단 몇 분 만에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의 정체를 묻고 싶었지만 서진은 설명을 마치자마자 다시 현실의 비참함이 떠올랐는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방금 보여주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전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태무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다시 울기 시작한 그녀를 보며 난감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태무의 위장이 맹렬하게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고 그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고질적인 위경련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급성으로 도진 것이었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은 채 고통을 참아내려 했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증상은 심각했다.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호출벨을 누르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서진은 옆자리의 기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가 태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태무의 창백한 안색과 식은땀 그리고 복부를 감싸 쥐은 손의 위치를 본 서진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승무원 호출벨을 연타한 뒤 자신의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약 파우치를 꺼냈다. 그녀는 밤샘 작업이 많은 건축가의 특성상 위장약을 항상 상비하고 있었고 익숙한 손길로 태무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며 호흡을 유도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고 패닉에 빠지지 않는 침착함은 태무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달려온 승무원들이 당황하며 의료진을 찾으려 하자 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제지하며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는 승무원에게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뒤 태무에게 약을 건네며 천천히 삼키도록 도왔다. 서진은 태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혈을 강하게 지압하며 혈액순환을 도왔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일정한 압력은 태무의 고통을 조금씩 둔화시켰다. 태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간호하는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방금 전에 눈물로 젖어 있어 더욱 투명하고 깊어 보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이 여자가 자신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약효가 돌기 시작하고 서진의 지압 덕분에 태무의 호흡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핏기가 돌아온 태무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고 서진은 그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태무는 감사의 말을 전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서진은 그런 그에게 무리해서 말하지 말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담요를 끌어올리며 외부와의 차단을 시도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창밖을 향해 돌아누웠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이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인력 같은 것이었다. 비행기는 안정적인 고도에 진입하여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었고 기내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태무는 더 이상 서류를 볼 수 없었기에 덮어두었던 보고서를 치우고 냅킨에 그려진 서진의 스케치를 집어들었다. 흔들리는 기내에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들은 힘이 있었고 구조적인 해석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이 스케치를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잠든 척하고 있는 옆자리의 여자를 곁눈질로 관찰했다. 그녀의 속눈썹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웅크린 어깨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태무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단단함과 예리한 지성을 이미 목격한 뒤였다. 태무는 파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 여자의 정체를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건축 지식이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페루스 그룹이 직면한 난제를 단숨에 꿰뚫어본 통찰력은 그가 지금껏 찾아 헤매던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손을 내민 그녀의 본성이었다. 비즈니스 정글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하이에나들만 상대하던 그에게 그녀의 순수한 선의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태무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녀의 눈물과 그 뒤에 숨겨진 사연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편 서진은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를 들켜버린 민망함과 위급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행동들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듯 떠나온 한국에서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최민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자신의 설계도를 훔쳐가던 장면은 악몽처럼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방금 전 옆자리 남자의 도면을 수정해주던 그 짧은 순간만큼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건축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자신의 안에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잠시 덜컹거리자 태무는 반사적으로 서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는지 살폈다. 이 작은 제스처는 그가 평소 보여주던 냉철한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이 높은 상공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파리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펼쳐질 거대한 음모와 사건들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태무는 냅킨 속의 스케치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고 서진은 눈물 젖은 눈을 감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몸을 맡겼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긴장이 뒤섞인 채 시간은 흘러갔고 창밖으로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름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파리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잔혹한 비즈니스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었다. 태무는 이제 곧 마주해야 할 전쟁 같은 협상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의 신경 한 구석은 여전히 옆자리에서 조용히 잠든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파리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비행기의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며 두 사람의 짧지만 강렬했던 동행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는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했고 기내에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객들이 분주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강태무는 재킷을 고쳐 입으며 옆자리의 한서진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짐을 다 챙긴 상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망설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모습은 마치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진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태무는 비행 내내 자신의 뇌리에 깊이 박힌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명함이라도 건네야 할지 고민했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습관적인 신중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에 서진은 가볍게 목례를 남기고는 서둘러 통로를 빠져나갔고 태무는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온 서진은 차갑고 습한 파리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옷깃을 여몄다. 화려한 패션과 낭만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지금 그녀에게 있어 그저 도망쳐 나온 유배지이자 차가운 전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틈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버스 정류장을 찾았고 그 모습은 성공을 꿈꾸며 파리에 입성하는 다른 젊은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거운 침묵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겨우 예약한 낡은 숙소의 주소와 최민호가 발표를 진행할 국제건축박람회의 일정표만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서진은 흔들리는 버스 차창에 기대어 회색빛으로 물든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한편 공항 VIP 출구를 통해 빠져나온 강태무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정적 속에 잠겼다. 운전석에 앉은 수행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태무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파리 지사로 이동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태무는 대답 대신 턱을 괴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진이 그려준 냅킨을 다시 꺼내들었다. 꼬깃꼬깃해진 냅킨 위에 그려진 선들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그가 고민하던 난제를 단숨에 해결한 천재적인 발상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스케치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확신했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이번 출장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태무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한국 본사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비행기 탑승 명단을 확인하여 자신의 옆좌석에 탔던 승객의 신상 정보를 즉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페루스 그룹이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에테르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 도면과 수정본 기록을 전부 찾아서 파리 지사로 전송하라고 덧붙였다. 비서실장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태무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즉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끄는 태무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그는 이 냅킨 한 장이 불러올 파장을 예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서진이 도착한 곳은 파리 외곽의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에 위치한 허름한 호스텔이었고 그곳은 관광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좁은 건물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힘겹게 올라 배정받은 방에 들어선 그녀는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눅한 공기에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인 방은 그녀의 현재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고 서진은 짐을 풀기도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에서는 촉망받는 수석 건축가로서 쾌적한 오피스텔과 사무실을 누렸던 그녀였기에 이 급격한 추락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방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최민호가 훔쳐간 자신의 설계도가 이번 박람회 메인 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를 갈았다. 최민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포장하여 세계적인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얻으려 하고 있었고 페루스 그룹과의 대형 계약까지 목전에 두고 있었다. 서진은 화면 속에 떠있는 최민호의 사진을 노려보며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배신의 순간들을 되새겼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업계에서 매장당한 여자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비웃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며 반드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태무는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페루스 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여 짐을 풀 새도 없이 임시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파리 지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태무는 상석에 앉아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본 뒤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고 임원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는 지사장이 올린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이따위 엉터리 보고서를 검토라고 올린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팩트에 기반한 질책이었기에 임원들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했다. 태무는 한국에서 전송된 에테르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안과 현재 최민호가 제출한 최종안을 대형 모니터에 띄워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 도면 사이에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치 영혼이 담긴 원작과 그것을 흉내낸 조잡한 위작의 차이와도 같았다. 초기안에는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유기적인 곡선과 환경을 고려한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삭제되고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한 투박한 직선들과 안전을 무시한 설계 변경들이 눈에 띄었다. 태무는 기내에서 서진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정확히 초기안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태무에게 태블릿 PC를 건네며 비행기 옆 좌석 승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화면에 뜬 사진 속 인물은 바로 한서진이었고 그녀의 이력서에는 국내 명문대 수석 졸업과 각종 건축 공모전, 수상 경력, 그리고 최근까지 최민호가 대표로 있는 건축사무소의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녀가 최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당하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는 기록이었다. 태무는 화면 속 서진의 얼굴과 기내에서 보았던 눈물 젖은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스파이로 몰린 천재 건축가와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친 약혼자, 그리고 그 결과물에 투자하려는 자신의 회사.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임을 그는 직감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에펠탑의 야경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경멸하는 것이 무능함과 거짓말이었는데 최민호라는 작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최악의 파트너 후보였다. 반면 기내에서 만난 한서진은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상처 입었을지언정 그 실력과 진정성만큼은 진짜였다. 태무는 자신의 위경련을 치료해주던 서진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해냈고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내일 열릴 건축 박람회의 VIP 초청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냥꾼이 되어 직접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어 진실을 파헤치고 가짜들을 응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퉁퉁 부은 눈을 억지로 뜨며 거울 앞에 섰고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감추려 애썼다.
그녀는 가지고 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정장을 골라 입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위축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숙소를 나섰다. 박람 회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최민호가 발표할 내용을 예상하며 반박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고 긴장감으로 인해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정식 초청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으로 입장하여 기회를 엿봐야 했고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박람 회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건축가들과 기업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현수막 한가운데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민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차세대 건축의 리더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입장 대기열에 섰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최민호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며 떠들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서진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지만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경비는 그녀의 앞길을 막아설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한편 태무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VIP 전용 입구를 통해 박람 회장에 들어섰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주최 측 관계자들은 태무를 맞이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메인 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부스나 모델 하우스가 아닌 오직 한 곳, 바로 최민호가 서 있을 무대와 그 어딘가에 숨어 있을 한서진을 찾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민호가 어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펼칠지 그리고 서진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경호원들은 태무의 살기 어린 분위기를 감지하고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태도로 주변을 경계했다. 메인홀에 들어선 태무는 VIP석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 그의 등장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페루스 그룹의 CEO가 직접 참석한다는 것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방증이었기에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를 취재하기 바빴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민호는 태무의 참석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고 자신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착각하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는 자신이 훔친 설계도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이나 태무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서진은 일반석 구석진 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무대를 올려다보았는데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최민호의 모습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 속에 든 USB와 서류 봉투를 꽉 쥐었는데 그 안에는 최민호가 훔쳐간 원본 파일과 그가 조작한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쇼의 흐름을 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때 VIP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남자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기내에서 만났던 그 남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며 웅장한 음악과 함께 최민호가 등장했다. 그는 세련된 매너로 청중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마이크를 잡았고 유창한 영어로 프로젝트 에테르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서진이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던 철학과 개념들이었고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떠벌리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태무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최민호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팔걸이를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폭발하기 직전에 활화산 같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징후였다. 최민호가 화려한 조감도를 화면에 띄우며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려는 순간 태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발표를 진행하던 최민호 또한 당황하여 말을 멈췄다. 태무는 마이크를 건네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건물의 핵심 구조와 관련된 일반 경영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정적 속에 잠긴 박람 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기내에서 자신에게 펜을 빌려주었던 그 남자가 제왕과 같은 자태로 서서 사기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컨퍼런스 홀 전체를 감싸고 있던 정적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태롭게 내려앉아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무대 위에 선 최민호는 강태무가 던진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얼어붙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쥔 손을 떨고 있었다. 태무가 지적한 부분은 건물의 미적 요소가 아닌 집안 하중에 따른 구조 변경에 관한 지극히 기술적인 내용이었기에 실제 설계자가 아닌 민호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잘 포장된 프레젠테이션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려 했으나 건축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 앞에서는 그저 껍데기뿐인 사기꾼에 불과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의미 없는 전문 용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민호의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듣고는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는 민호가 내뱉는 답변이 질문의 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동문서답임을 간파했고 이는 그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심증을 확신으로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태무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다. 당신이 설계한 건물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학적인 관점으로 대답하는 건축가에게 내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태무는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의 말 한마디는 민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넘어 페루스 그룹의 투자 철회를 암시하는 강력한 경고였기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객석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진은 심장이 모를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 옆 좌석에서 위경련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 남자가 바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페루스 그룹의 총수 강태무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반전이었다. 그녀는 태무가 던진 질문이 바로 기내에서 자신이 냅킨에 그려주며 설명했던 내용임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설명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무기로 삼아 최민호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에 이끌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이 무대를 향해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제지했다. 최민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보안팀에게 자신의 옛 연인이 행패를 부릴 수 있다며 출입 통제를 요청해둔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경쟁사 부회장의 딸이자 민호의 새로운 파트너인 박소라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서진의 팔을 억세게 붙잡으며 당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서진은 억울함에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거대한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주변 관람객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눈살을 찌푸렸고 서진은 눈앞에서 멀어지는 무대와 최민호를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태무가 있는 쪽을 향해 그 답변은 틀렸다고 절규하듯 외쳤다. 소란스러운 웅성거림 속에서도 서진의 날카로운 외침은 강태무의 예민한 청각을 파고들었고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려 소란이 일어난 곳을 응시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민호의 오류를 지적하려는 서진의 처절한 몸부림을 본 태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올리는 간단한 제스처 하나만으로 보안 요원들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고 장내의 모든 시선을 서진에게 집중시켰다. 태무는 수행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즉시 보안팀 책임자에게 달려가 태무의 명령을 전달했다. 그 여자를 당장 이쪽으로 모셔오라는 태무의 지시는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보안 요원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진을 놓아주며 뒷걸음질 쳤다. 최민호는 끌려나가던 서진이 다시 무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저 여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스토커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태무의 서늘한 시선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태무는 민호의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뚜벅뚜벅 걸어오는 서진을 향해 정중하게 손을 뻗어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찢어진 재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서진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태무는 그런 그녀에게서 전사의 기질을 엿보았다. 그는 서진이 자신의 앞에 당도하자 주변이 다 들릴 정도로 명확한 목소리로 그녀를 자신의 특별 고문이라고 소개했다. 태무의 파격적인 선언에 컨퍼런스 홀은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초라한 행색의 동양 여자가 세계적인 기업의 특별 고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태무는 서진을 자신의 옆자리, 즉 최민호와 대치하는 위치에 세우며 그녀에게 무언의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방금 전 최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던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것은 서진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받게 하려는 태무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고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압박감을 견뎌내려 애썼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태무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느꼈고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유창한 불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라데팡스 지역의 집안 특성과 그에 따른 하중 분산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쾌했으며 구체적인 수치와 공법까지 제시하는 완벽한 솔루션이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갈수록 청중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건축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지식에 감탄을 표했다. 최민호는 서진이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느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서진이 말하는 내용이 자신이 훔친 설계도의 핵심이자 자신이 미처 이해하지 못해 삭제했던 부분임을 깨닫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박소라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급히 문자를 보내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미 무대 위의 흐름은 서진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고 그녀는 마치 지휘자처럼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태무는 그런 서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고 그녀가 진짜 주인임을 확신하며 승리의 쾌감을 맛보고 있었다. 서진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지식에 대한 찬사를 넘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에 대한 환호와도 같았다. 서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태무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태무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마이크를 잡고 최민호를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내 특별 고문의 의견에 대해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당신은 어떤 반론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의 질문은 최민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일 뿐 실제 시공에서는 불가능한 공법이라고 반박하려 했다. 그는 서진의 경력이 일천하다는 점을 공격하며 인신공격을 시도하려 했으나 태무는 그런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태무는
즉석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스케치하여 비교해보자고 말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실력 대결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고 건축가로서의 자질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었다. 태무의 제안에 장내는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고 주최 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급히 무대 위에 2개의 제도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잠시 당황했지만 태무가 건네는 제도용 펜을 받아들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있어 도면을 그리는 일은 숨쉬는 것과 같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반면 최민호는 손을 떨며 펜을 집어들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남의 것을 베끼는 데에는 능했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전무했기에 이 대결은 그에게 있어 지옥과도 같았다. 태무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심판자처럼 그들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존재감은 무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가 귓가에 작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짧지만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였다. 태무의 낮은 목소리는 서진의 긴장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녀는 오직 제도판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몰입의 경지로 들어갔다. 시작 신호와 함께 서진의 손은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흰 종이 위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끝에서 탄생하는 구조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깃든 예술 작품이었다. 반면 최민호는 식은땀을 닦느라 펜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고 종이 위에는 의미 없는 선들만 그어졌다가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관객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두 사람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진의 스케치는 거침없고 확신에 차 있었으나 민호의 스케치는 조잡하고 불안정했다. 박소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민호의 추락은 시간 문제였다. 태무는 팔짱을 낀 채 서진의 작업에 시선을 고정했고 그녀가 보여주는 천재성에 다시 한번 매료되고 있었다. 제한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의 스케치가 나란히 화면에 띄워지자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진의 스케치는 기내에서 보여주었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킨 완벽한 설계도였고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은 걸작이었다. 반면 민호의 스케치는 기본적인 비례조차 맞지 않는 낙서 수준에 불과했다. 태무는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최민호에게 이것이 당신이 말한 현실적인 설계냐고 물었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서진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태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패배자가 아닌 무대를 지배하는 여왕이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에 태무는 서진에게 손을 내밀며 정식으로 인사를 청했다. 그는 청중들 앞에서 그녀를 한서진 건축가님이라고 호칭하며 존중을 표했고 이는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예우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태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강렬한 전율이 흘렀다. 태무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최민호와 그 배우 세력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알기에 태무는 서진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려 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2개의 설계 도면은 마치 거짓과 진실을 판가름하는 재판장의 증거물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청중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좌측에 있는 한서진의 스케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학적 구조가 유려한 곡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과 예술적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반면 우측에 있는 최민호의 스케치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으나 구조적인 연결 부위가 엉성하고 비례가 맞지 않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장내를 가득 메운 침묵은 곧 웅성거림으로 바뀌었고 곳곳에서 최민호의 자질을 의심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이 소란스러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무대 중앙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응시했다. 태무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올리며 장례를 정리했는데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어 소란스럽던 청중들을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단순히 그림 실력을 겨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인 공간에 대한 이해와 구조적 해결 능력을 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무는 최민호를 향해 당신의 설계는 외관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 건물이 세워질 라데팡스 지역의 거센 바람과 집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단순한 비평을 넘어 프로젝트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함을 짚어낸 것이었기에 최민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으나 태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스케치가 대형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벅차오름을 느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환희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배신당해 울던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프로페셔널한 건축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무는 서진에게로 몸을 돌리며 이 설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이 무엇인지 청중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확신에 찬 어조로 바뀌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건물이란 단순히 인간을 보호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진의 설명은 기술적인 용어와 인문학적인 통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라데팡스의 바람길을 이용하여 건물의 냉방 효율을 높이고 빛의 굴절을 계산해 내부 깊숙한 곳까지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원리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이것은 도면을 훔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창작자만의 고유한 사유 과정이었기에 최민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저명한 건축가들과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논리에 감탄했고 몇몇은 수첩을 꺼내 그녀의 말을 받아 적기도 했다. 태무는 서진이 빛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인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남몰래 미소 지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비열한 수를 쓰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다. 그는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고 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녀가 과거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조수였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달아난 배신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서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늘어놓으며 청중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시도했다. 그의 말은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에 가까웠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굶주린 일부 기자들은 흥미롭다는 듯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서진은 민호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태무는 민호의 추악한 발악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자격 미달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밑바닥을 보는 듯한 불쾌감 때문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민호를 제지하려 했으나 서진이 태무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저어 보였다. 서진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눈빛으로 전했고 태무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기로 했다. 서진은 민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그렇다면 당신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그 아이디어의 초기 스케치 날짜와 저장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녀의 질문은 허를 찌르는 반격이었고 민호는 예상치 못한 팩트체크 요구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서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방에서 자신의 외장 하드와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들며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한 3년 전의 기록들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주최 측에 노트북 연결을 요청했고
스크린에는 그녀가 대학원 시절부터 고민해온 에테르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장의 드로잉과 수정 기록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고, 최민호의 거짓말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민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 땀으로 뒤범벅되었고, 박소라를 비롯한 그의 일행들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을 보였다. 청중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무는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냉혹한 심판관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페루스 그룹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기업과는 절대 파트너십을 맺지 않을 것이며 오늘부로 최민호 대표와의 모든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술 도용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태무의 선언은 최민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기자들은 몰락한 스타 건축가의 비참한 최후를 담기 위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민호는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태무는 혼란스러운 무대 위에서 서진을 보호하듯 감싸며 에스코트했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박람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넓은 등은 서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서진은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긴 채 몽롱한 정신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람회장 밖에는 태무의 수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뒤로 한 채 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태무는 그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수고했다는 짧은 말로 위로를 건넸다. 차량은 파리 시내를 벗어나 센 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달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무는 서진에게 생수를 건네며 목을 축이게 한 뒤 진지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페루스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정식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적 판단에 의한 스카우트 제의였고 태무는 그녀에게 최고의 대우와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눈으로 태무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나 서진은 바로 수락하지 않고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는데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억울한 누명과 한국에 남아있는 법적 문제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무에게 자신이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이것이 페루스 그룹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태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민호와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서진의 증언과 자신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무의 말은 서진에게 단순한 취직 제안을 넘어 복수의 파트너가 되자는 은밀한 동맹제의였다. 서진은 태무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을 굳혔으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태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하며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 태무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진의 신변 보호와 법률팀 구성을 지시했고 최민호 측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있었고 적들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반격해 올 것에 대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진은 태무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난생 처음으로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한편 박람회장 대기실에 남겨진 최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진의 이름을 저주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박소라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와 민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그녀는 멍청하게 일을 처리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소라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본사의 힘을 빌려 언론을 조작하고 서진을 매장시킬 새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태무와 서진을 태운 차는 파리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태무의 개인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택은 높은 담장과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그곳은 앞으로 두 사람이 반격을 준비할 비밀 본부가 될 예정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은 웅장한 저택의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태무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내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들이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고 태무는 서진에게 2층에 가장 좋은 방을 내주라고 지시했다. 서진은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태무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건축과 비즈니스가 아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다. 태무는 자신이 왜 그렇게 완벽주의를 고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서진은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들을 발견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태무는 서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초심을 발견했고 서진은 태무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며 그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파리의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 이상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태무의 태블릿으로 긴급 뉴스가 전송되었는데 그것은 최민호 측이 한국 언론을 통해 서진을 희대의 사기꾼이자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였다. 화면 속의 앵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서진을 비난하는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충격에 빠져 손을 떨었지만 태무는 담담하게 화면을 끄며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것이 적들이 노리는 심리전일 뿐이며 우리는 팩트로 승부하면 된다고 서진을 안심시켰다. 태무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났고 그는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임을 예고했다. 서진은 태무를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전의를 불태웠다. 파리의 아침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한서진의 침울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세상은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최민호 측이 풀어놓은 댓글 부대로 인해 서진을 꽃뱀이자 산업 스파이로 매도하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익명 뒤에 숨은 대중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열광하며 서진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고 인신 공격을 퍼부어댔다. 서진은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커피와 샌드위치가 담긴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태무의 행동은 단호했지만 거칠지는 않았고 그는 서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쓰레기 같은 거짓말들에 당신의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지금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무의 차가운 이성은 패닉에 빠져있던 서진의 정신을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찬물과도 같았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태무는 서진이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냉정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호와 박소라가 단순히 여론전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페루스 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과 결탁하여 태무의 입지까지 흔들려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이사회 내의 반대파들은 태무가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옹호하며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었고, 이는 태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였다. 하지만 태무는 전혀 위축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기회에 회사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진은 자신 때문에 태무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태무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손을 저으며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신의 전쟁이라고 안심시켰다. 같은 시각 파리 시내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최민호와 박소라가 초조한 표정으로 한국에서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소라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여론, 몰이는 성공적이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원본 파일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호는 이미 사무실에 있던 서진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백업 서버까지 폐기했다고 큰 소리쳤지만 서진의 치밀한 성격을 아는 소라는 그를 불신했다. 소라는 한국에 있는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서진의 옛집과 개인 클라우드 계정까지 모조리 뒤져서 흔적을 지우라고 소리질렀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겠다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민호는 그런 그녀의 기세에 눌려 쥐 죽은 듯이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태무는 서진을 데리고 저택의 지하에 마련된 비밀 상황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마치 정보기관의 작전센터를 방불케 하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서는 주식시장의 동향과 페루스 그룹 내부의 통신망, 그리고 최민호 일당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태무가 고용한 그림자팀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가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전 세계에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중이었다. 서진은 이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태무가 단순히 돈 많은 경영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전략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무는 서진에게 이곳이 우리의 반격이 시작될 베이스 캠프라고 소개하며 자리를 권했다. 정보팀의 리더가 태무에게 다가와 최민호가 한국의 한 데이터 복구 업체에 거액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서진이 과거에 사용했던 외장 하드의 복제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찾아내 영구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태무는 즉시 한국에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최민호 측보다 먼저 그 업체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화면 속 지도 위에는 붉은 점과 파란 점들이 이동하며 긴박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상황실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진은 자신의 과거 작업물들이 이 거대한 전쟁의 핵심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진은 태무에게 다가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물었고, 태무는 그녀에게 최민호가 훔쳐간 설계도, 파일에 숨겨진 서명이나 암호가 있는지 물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학원 시절부터 습관처럼 사용해온 자신만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설계 도면의 렌더링 데이터 속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타나는 고유한 패턴을 심어두곤 했는데, 최민호는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창을 띄우고 자신이 심어둔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빠르게 움직였고, 태무는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묵묵히 지켜보았다. 서진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자 화면에는 최민호가 발표했던 조감도 이미지 위로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이니셜과 작업 날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것은 그 어떤 조작으로도 지울 수 없는 원작자의 확실한 증명이었고,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태무는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훌륭하다고 칭찬했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터뜨리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태무는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최민호와 박소라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그들의 목을 조여갈 계획을 세우며 눈을 번뜩였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 박소라의 아버지가 심어둔 페루스 그룹 내부의 첩자가 태무의 움직임을 일부 감지하고 정보를 흘렸다. 그들은 태무가 서진을 보호하고 있으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과격한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박소라는 파리의 뒷골목 조직에게 연락하여 서진을 겁박하거나 납치하여 입을 막으라는 청부 의뢰를 했다.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폭주하고 있었고 민호는 겁을 먹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동조하고 말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파리의 거리에는 검은색 벤 차량들이 태무의 저택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태무의 보안팀장은 저택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태무는 서진에게 당분간 저택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창문에 방탄 셔터를 내리도록 조시했다. 서진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했지만 태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지만 서진을 향할 때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태무는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에게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압하되 배우를 캐내기 위해 생포하라는 냉혹한 명령을 내렸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괴한들이 저택의 담을 넘으려 시도했고 경보음이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다. 보안 요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침입자들을 포위했고 짧지만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태무는 서진을 안전한 패닉룸으로 대피시킨 뒤 직접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휘했다. 그는 침입자들의 수준이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가들임을 간파하고 이것이 박소라 측의 사주임을 확신했다. 태무의 경호팀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괴한들을 제압했고 그중 리더격인 자를 생포하여 신문을 위해 지하로 끌고 갔다. 서진은 패닉룸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음들에 몸을 떨었지만 태무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포를 견뎌냈다. 상황이 정리된 후 태무는 패닉룸 문을 열고 들어와 서진을 안아주며 안심시켰다. 그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전보다 훨씬 서늘하고 위험해져 있었다. 태무는 잡힌 놈들이 박소라의 이름을 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졌다고 차갑게 말했다. 서진은 태무의 품에서 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보호만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며 태무에게 자신도 싸움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태무는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태무는 역정보를 흘려 적들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서진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최민호와 박소라를 유인할 함정을 팠다. 동시에 그는 한국에서 확보한 자금 세탁 장부와 서진이 찾아낸 디지털 워터마크 증거를 정리하여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했다. 태무는 서진에게 파티 드레스를 선물하며 내일 저녁 페루스 그룹 주최의 자선 파티가 열릴 것이고 그곳이 바로 최민호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받아들며 전의를 다졌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여전사에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호와 박소라는 서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들은 태무가 결국 이사회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진을 버렸다고 착각했고 자선 파티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파티장에서 태무와 공식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마무리 지을 생각에 들떠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그 파티가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파리의 밤은 깊어갔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태무와 서진은 서재에 마주 앉아 마지막 작전 회의를 가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팀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태무는 서진에게 내일 파티장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라며 고개를 당당히 들고 그들을 내려다보라고 조언했다. 서진은 태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하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태무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히며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느꼈고 이 전쟁이 끝나면 그들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파리의 밤하늘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드는 시각. 강태무의 저택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의 막이 오를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울고 있던 패배자가 아닌 우아하고 강인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태무가 선물한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차가운 지성을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심호흡을 했고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향해 너는 할 수 있다고 주문을 걸듯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되찾는 일을 넘어 자신을 믿어준 태무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기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태무는 완벽하게 세팅된 서진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잊은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 강태무조차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내재된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캐시미어 숄을 둘러주며 준비가 되었느냐고 낮게 물었다. 서진은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신뢰와 용기가 가득 차 있었다. 태무는 자신의 팔을 내밀어 그녀를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발걸음을 맞추어 저택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같은 시각 최민호와 박소라는 파리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여 승리감에 도취된 채 샴페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이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오늘 밤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민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적임자임을 과시했고 박소라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여왕처럼 군림하려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도덕성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놓인 거대한 이익과 명예욕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바닥이 곧 무너져 내릴 살얼음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태무와 서진을 태운 차량은 호텔 뒷문으로 은밀하게 진입했고 그들은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미리 확보해둔 VIP룸으로 이동했다. 이 방은 태무가 사전에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완벽한 함정이었고 모든 상황은 옆방의 모니터룸으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세팅되어 있었다. 태무는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작전을 상기시키며 당신은 그저 그가 방심하도록 감정을 자극하기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진은 태무의 손을 꽉 잡으며 반드시 그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태무는 서진을 방 안에 홀로 남겨두고 옆방으로 이동하며 그림자 팀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고 호텔 로비에는 묘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연 회장이 무르익어갈 무렵 태무의 비서실장이 최민호에게 접근하여 회장님께서 조용히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어 하신다며 VIP룸으로 안내했다. 최민호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고 박소라에게 눈짓을 보내며 의기양양하게 비서를 따라갔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태무 앞에서 어떤 거만한 태도를 취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비서가 VIP룸의 문을 열어주자 민호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곳에는 그가 예상했던 강태무 대신 창백한 얼굴의 한서진이 휠체어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잠긴 상태였고 방 안에는 서진과 그 둘뿐이었다. 서진은 태무와 약속한 대로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척했다. 그녀는 짐짓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다 포기할 테니 제발 스파이 누명만은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민호는 서진의 약한 모습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본래의 오만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 혀를 차며 다가가 서진을 내려다보았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진작에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라며 비웃었다. 서진은 굴욕감을 참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왜 하필 내 설계도였냐고 물으며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가 아니었냐고 감정에 호소했다. 이 질문은 민호의 뒤틀린 자아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본색을 드러냈다. 민호는 서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사랑 따위가 밥 먹여주냐고 소리쳤다. 그는 네가 아무리 천재면 뭐 하냐며 세상은 결국 힘있고 줄 잘 서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흥분하여 자신이 어떻게 설계도를 빼돌렸고 박소라와 결탁하여 너를 어떻게 매장시켰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그의 입에서는 추악한 범죄의 디테일들이 술술 쏟아져 나왔고 이는 고스란히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고 있었다. 옆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태무는 민호의 파렴치한 언행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민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렸다. 서진은 공포에 질린 척하며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없냐고 마지막으로 물었고 민호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내 이름으로 발표된 순간 그건 내 작품이 된 것이라며 네가 쓴 스케치북 따위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고 조롱했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돌변하며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서진이 멀쩡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본 최민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서진은 방금 전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자백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민호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어버버거리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연결문이 열리며 강태무가 걸어 들어왔다. 태무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냉혹했다. 태무는 재생 버튼을 눌러 방금 민호가 떠벌린 자백 내용을 다시 들려주었고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최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태무에게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은 박소라가 시킨 일이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태무는 그를 벌레 보듯하며 발로 걷어차 밀어냈다. 태무는 너 같은 쓰레기에게 줄 자비는 없다며 너의 그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녹음 파일이 내일 아침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될 것이며 너는 건축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민호는 공포와 절망에 빠져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지만 태무와 서진은 그를 외면한 채 차갑게 돌아섰다. 태무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최민호를 끌어내게 했고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모든 긴장이 풀린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태무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서진은 태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태무는 그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이 태무 덕분에 끝났다는 안도감에 서진은 하염없이 울었고 태무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이제 다 끝났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다. 태무는 눈물 젖은 서진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그녀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 비행기에서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당신의 눈물과 재능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고백했다. 태무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을 지키고 싶었다며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태무의 진지한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고 그들은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뜨겁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맹세였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주한 찬란한 빛과도 같았다. 방 밖에서는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태무는 서진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만든 무대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쇼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다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서진은 태무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미소 지었고 태무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문을 열었다. 문 밖으로 쏟아지는 빛을 향해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태무와 서진이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두 사람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린 경외의 시선들이었다. 태무는 서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보란듯이 중앙 무대로 향했고 그곳에는 아직 상황을 모르는 박소라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태무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주목시켰고 서진은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제 곧 터질 폭탄 선언을 앞두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무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청중들을 둘러보았는데 그 짧은 정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대화시켰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페루스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파트너이자 에테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을 소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소라의 얼굴이 의문으로 일그러질 때 태무는 서진의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는 최민호의 자백 영상이 아닌 서진의 아름다운 설계도와 그녀의 작업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폭로에 앞선 예고편이자 서진에 대한 헌사였다. 서진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태무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무언의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추악한 무리들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뿐이었다. 서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이의 시선은 무대 중앙에 선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무가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스크린을 채우고 있던 서진의 아름다운 설계도가 흐려지며 곧이어 거칠고 불안한 앵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금 전 VIP 룸에서 촬영된 최민호의 추악한 자백 영상이었는데 그의 일그러진 표정과 비열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연회장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 놓았고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서진의 아이디어를 훔쳤는지 그리고 박소라와 공모하여 그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지 낄낄거리며 떠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곳곳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박소라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그녀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스크린 속의 최민호는 박소라가 자신에게 사주한 범죄 내용까지 술술 불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박소라는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며 당장 저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벗겨지고 추한 본성이 드러났지만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녀의 접근을 차단했다. 태무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냉혹한 목소리로 영상을 중단시켰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방금 보신 영상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천재 건축가라고 믿었던 최민호의 실체라고 선언했다. 태무의 시선은 발악하는 박소라에게 꽂혔고 그는 그녀를 향해 당신 또한 이 범죄의 공범이자 주동자로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소라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태무를 협박하려 들었지만 태무는 비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페루스그룹 내부 감사팀이 확보한 박소라와 그녀의 부친인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다. 태무는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내역은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되었다고 통보했다.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일제히 속보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페루스그룹 부회장 일가의 긴급 체포 소식이 도배되고 있었다. 태무가 준비한 반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을 넘어 그룹 전체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거대한 개혁의 시작이었다. 박소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며 멸시 어린 시선을 보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모습은 인과응보의 표본 그 자체였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완전히 한서진에게로 넘어갔고 태무는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발언권을 주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건축가로서의 신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건축이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타인의 꿈을 짓밟고 얻은 명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소력이 짙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숙연해졌다. 서진은 훔친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에테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정직과 사랑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이 이 건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가며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그것은 최민호가 받았던 가식적인 박수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존경과 응원이 담긴 박수갈채였다. 서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태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리 경찰과 인터폴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VIP 룸에 감금되어 있던 최민호를 끌고 나왔고 엉망이 된 몰골의 민호는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갔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경찰은 이어서 무대 위에 주저앉아 있던 박소라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를 체포했다. 박소라는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여성 경관들에 의해 제압되어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갔다. 악인들의 비참한 퇴장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었고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악인들이 사라진 연회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태무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스태프들이 무대 위로 테이블을 세팅했고 태무와 서진은 나란히 자리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했다. 이번 계약서는 최민호의 이름이 아닌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였다. 서진은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갔고 태무 역시 그녀의 옆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며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두 사람이 서명을 마치고 계약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고 태무는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여유롭게 인터뷰에 응했다. 한 기자가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냐고 묻자 태무는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지며 실력 있는 인재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페루스 그룹의 철학이라고 답했다. 그는 옆에 있는 서진을 바라보며 그녀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이자 예술가라고 치켜세웠다. 서진은 태무의 칭찬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은 강태무 회장님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서진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은 순식간에 찬양과 동경으로 바뀌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뷔페와 샴페인을 즐기는 동안 태무는 서진을 데리고 연 회장과 연결된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고 멀리 에펠탑의 불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서진은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태무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서진은 다시 태무 앞에서 연약하지만 사랑스러운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태무는 고생 많았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서진은 태무를 올려다보며 꿈만 같다고 속삭였다. 태무는 서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신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많다며 조심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서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일 중독자인 회장님이 웬일이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무는 당신을 만난 후로 내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다며 진지하게 고백했고 서진은 까치발을 들어 태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긍정의 대답이자 그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였다. 테라스 유리문 너머로 파티장의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태무는 서진을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 울고 있던 낯선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서진 또한 절망의 끝에서 만난 태무가 자신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주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연인임을 확인하며 이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태무의 머릿속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최민호와 박소라는 제거했지만 그들의 뿌리였던 부회장 세력과 이사회 내의 잔당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는 서진이 안전하게 건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 모든 정치적 싸움을 도맡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태무의 눈빛은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품에 안긴 서진을 내려다볼 때는 다시 없이 따뜻하게 변했다. 그는 서진에게 내일부터는 파리 지사로 출근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서진은 설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태무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하며 최민호가 망쳐놓은 설계안을 전면 수정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페루스 그룹의 상징이 될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을 보였다. 태무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하며 예산과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구현해보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진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태무를 끌어안았고 태무는 그런 그녀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승리자로서 파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그때 태무의 비서가 테라스 문을 두드리며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부회장 구속 사태로 인해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었고 태무가 직접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다. 태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은 글을 보내주며 자신은 여기서 조금 더 이 기분을 즐기겠다고 배려했다. 태무는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비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홀로 남은 서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켜고 한국의 뉴스를 검색해 보았는데 예상대로 그녀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실력을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정의 구현, 현실판 사이다, 능력녀의 귀환 등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제야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한서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회장 안에서는 태무가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임원들을 호령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열정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은 일하는 남자의 섹시함 그 자체였다. 서진은 턱을 괴고 그런 태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지키고자 하는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이제는 자신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파리의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찬란한 미래를 잡으려는 듯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태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공기를 가슴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이자 성공의 향기였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CEO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건축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파리 라데팡스 지구의 스카이라인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한서진이 설계하고 강태무의 페루스 그룹이 시공한 프로젝트 에테르는 마침내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유럽 건축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유리와 특수 합금으로 이루어진 외벽은 파리의 하늘을 그대로 비추며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따라 다채로운 빛을 뿜어냈고 곡선으로 휘어진 독창적인 디자인은 도시의 바람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완공식을 앞두고 현장을 찾은 서진은 안전모를 쓴 채 마무리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지시는 1년 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여유로웠다. 현장 소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총괄 디렉터인 서진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건물의 최상층 전망대에 올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과거 좁은 자취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렸던 스케치가 거대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을 쓰다듬으며 그동안의 고된 과정들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무너졌던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연인이나 누군가의 조수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건축가 한서진이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세계 유수의 건축 잡지사들로부터 온 인터뷰 요청과 차기 프로젝트 의뢰, 메일이 쇄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성취감을 온전히 즐기고 싶었다. 그때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수행원들을 물리친 채 홀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서진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태무는 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페루스 그룹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안착시켰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진의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주말이면 파리로 날아와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태무는 작업복을 입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세상 그 어떤 드레스 차림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애정을 교환했다. 태무는 서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파리 시내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그는 최민호와 박소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들은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최민호는 파산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렀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그들의 몰락은 건축계의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되었다. 서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태무와 함께할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태무는 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위로했다. 완공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태무는 서진에게 특별한 곳으로 가자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리 외곽의 한적한 비행장이었고 활주로에는 태무의 개인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태무는 우리의 시작이 비행기였으니 그 기억을 새롭게 다시 쓰고 싶다고 말했다. 1년 전 울면서 비행기에 올랐던 비련의 여주인공은 이제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트랩을 올랐다.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고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되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적인 고도에 접어들자 태무는 서진을 창가 좌석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구름바다가 황금빛 석양에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그 풍경은 1년 전의 그날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충만했다. 태무는 품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냅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첫 만남 때 서진이 태무의 도면을 수정해주며 그렸던 그 스케치였다. 서진은 놀란 눈으로 액자를 바라보며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태무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준 부적이라고 답했다. 태무는 서진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평생 숫자와 이익만을 누시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고백했다. 태무는 서진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순간부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당신이 다시는 혼자 울지 않도록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보다 더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서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태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와 결혼해주겠느냐고 청혼했고 서진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무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태무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상공일만 미터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비행기는 석양 속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갔고 그들의 사랑은 구름 위에서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다. 승무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흘러 비행기는 목적지인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태무의 어깨에 기대어 지난 1년간의 기적 같은 일들을 회상했다. 시련의 아픔을 안고 도망치듯 떠났던 여행길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녀는 문득 옆자리에 앉은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태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태무 역시 서진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가 자신의 차가운 인생에 찾아온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태무는 서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고, 서진은 한국에 돌아가면 페루스 그룹과 함께 친환경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랜드마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건축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태무는 그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 모든 자원과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일적인 파트너로서도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비행 내내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느덧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불꽃놀이처럼 반짝였다. 서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자신감 넘치고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1년 전에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울보였던 한서진은 이제 안녕.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축가이자 강태무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위해 고도를 낮추자 태무는 서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속삭였다.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스함이 서진의 가슴을 채웠다.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섰다. 1년 전 도망치듯 떠날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태무는 서진의 허리를 감싸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서진은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화답했다. 두 사람의 약지에서 빛나는 반지는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공항 밖에는 맑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태무는 서진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느냐고 물었고 서진은 내 인생 최고의 비행이었다고 답했다. 태무는 나에게도 그렇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모든 날들이 오늘처럼 설레고 행복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차는 도심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고 두 사람의 앞길에는 끝없는 행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시작된 인연은 필연이 되어 서로의 인생을 구원했고 이제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비행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이라는 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서진은 창문을 조금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도시의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비행기 안에서 태무가 위경련으로 아파할 때 그를 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아마도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타인으로 남았을 것이고 각자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작은 친절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에 감사하며 그녀는 옆에 앉은 태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저 높은 하늘보다 넓고 저 단단한 대지보다 견고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지은 건물들이 세월을 견디며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듯이 그들의 사랑 또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질 것이다. 하늘 위에서 맺어진 인연은 땅 위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비행 파트너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앉아있는 곳이 어디든 서로가 곁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퍼스트 클래스이자 천국임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